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까지 얼굴 보고 수업하다가 온라인에서 또 만나니까 반갑죠? 방금 전에 수업하고 지금 녹화하는 그런 반도 있습니다. 예. 지난 업로드가 등교 계약 이전이었는데요. 이제서야 이제 지난 부분을 이어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분 학교 나오고 나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 빨리 녹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제서 해서 죄송합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죠?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고 나서 벌써 오래 전에 이제 녹화를 한 것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 기억 안 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6차시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7차례 총 개헌을 해오는데요. 즉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1970년대의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유신 헌법의 끝을 알린 부마 민주 항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70년대 말 이제 유신 체제가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일반 국민들의 긴급조치 위반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1978년 총선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지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중선거제였거든요. 그래서 한 선거구당 2명 이상씩 이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석 수는 여당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득표율이 신민당이 좀 더 이제 앞섰다는 거죠. 이게 그 표를 얻었던 비율은 신민당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 내부에서는 이제 위기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 국제사회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그리고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이제 커지고 있고,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경제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YH 무역 사건입니다. YH 무역 사건. 이 YH 무역은 가발 수출 업체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였는데 여기가 이제 경영난에 빠지게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1979년 3월이 되면은 이 YH 무역이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여기에 이제 항의를 하게 돼요. 자기들하고는 이제 상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항의하면서 당시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그 농성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정부가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일어났던 시위를 좀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그래서 강제로 경찰을 투입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해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연행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이제 추락해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는 이것을 이제 투신 자살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김영삼 시민당 총재가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러한 무리한 탄압을 비난하면서 이제 무기한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공세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시민당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 이 김영삼 의원이 본래가 이제 부산이 연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연고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산 시민들이 이 김영삼 탄압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79년 10월 16일에 이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이 사건이 이제 부마 민주 항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후에 이 부산에 있던 그 동아대 학생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까지도 여기에 이제 합세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틀 뒤인 18일에는 마산까지 이러한 시위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군대도 동원하는 이런 초강수를 두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시위가 마산 지역까지 갔다고 했는데 이 마산의 인근에 있던 공업단지까지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 정부가 이제 이런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진압하기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때쯤에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이제 모여서 이제 사적인 자리를 가졌어요. 술 한잔 했겠지, 밥 먹으면서. 그때 이제 그 차지철이 이 부마 항쟁을 좀 강경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도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바로 12.6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죽으면서 이제 유신 체제가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고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일을 이제 대행하게 되는데, 이때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 과도 내각을 출범을 했고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회의에서 최규하를 10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간접선거예요.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선거를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한편 이때 이제 계엄사령관,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계엄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제 군 내부 개혁을 단행을 했고요. 정치권에 이 군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군 내부의 주장이 부각되면서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었던 일부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과 노태우, 허삼수 등 이 하나회 소속, 이때 이제 군인들이 사적인 모임을 갖는데, 이게 이제 하나회거든요. 이 하나회 소속의 군인들이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이 군권과 정권을 장악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12.12 군사 반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정치 군인들을 이 당시에는 신군부라고 불렀어요. 신군부. 그 전에 이제 박정희 군부 독재였는데 새롭게 등장한 군부다. 그래서 신군부라고 불렀어요. 1980년 봄이 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유신 체제도 끝이 났고, 그래서 이제 유신을 공식적으로 철폐하자라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 전두환의 신군부를 퇴진하자, 이런 것들 요구하는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1980년 봄부터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등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 최규하 대통령한테 유신헌법 폐지하고 민주적 선거 실시해서 직접 선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1980년 5월에 여당과 야당이 같은 달 20일에 국회를 열어가지고 계엄령 해제, 유신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의 봄. 이게 이제 그 체코의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체코가 이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이 프라하의 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를. 네. 그런데 이제 전두환의 신군부가 모든 정권을 장악을 해버렸고 민주화의 의지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점차 이제 민주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학생들 시위가 점점 크게 일어나게 돼요. 5월에 접어드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최규하 정부의 태도를 좀 비판을 하게 됩니다. 너무 미온적이다 이거지. 이 유신헌법도 바꿔야 되고 민주화도 해야 되는데 이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군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의지를 규탄하면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이제 그 논의를, 민주화 논의를 앞당겨서 좀 실시를 하겠다. 그랬으니 이제 시위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학생들은 이때 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잠시 좀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때 이제 신군부가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광주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를 이제 진압을 하러 이제 내려가게 되죠. 이게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그리고 5월 18일부터 광주 지역에서 이제 크게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신군부가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요. 이 시위의 참여 양상이 점점 학생에서 일반 시민들로 확대가 되니까 언론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도들이,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폭도들이 이렇게 시위를 일으킨다
라고 이제 거짓 뉴스도 내고요. 그래서 이제 폭도로 점점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엄군들이 이제 무자비하게 이 광주 시민들을 탄압을 하고 결국 이 광주 운동은 진압이 됐고 신군부가 이제 국회도 장악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제 뭐 최규하 대통령도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사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신군부의 수장인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이제 국보위라고 하는데 이 국보위를 만들고 이때 이 국보위에서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 그러니까 한 번만 할 수 있게 한 거죠. 7년 동안 한 번, 7년 단임으로 하는 8차 개헌을 단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11대, 12대 이렇게 대통령 2번 하는 겁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등 1980년대에 진행됐던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됐고요.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들의 의미와 가치가 인정이 돼서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민주화 투쟁이 이 전두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 공약을 내걸었던 신한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이때 이 신한민주당의 후보 전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정도로 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한민주당이 1천만 명 개헌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이때 이제 전두환 정부는 금강산 댐 사건으로 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이제 북한이 이제 댐을 갖고 있어요. 이제 금강산 쪽에 있던 이제 이 북한강 댐이거든요. 이 북한이 이 북한강에 있던 댐을 열어서 물을 방류를 하면 이 물이 그냥 한강을 타고 쭉 들어와가지고 서울이 잠긴다. 그래서 금강산 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안보 쪽으로 북한이 또 뭔가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반공 또 이런 이미지를 또 심게 되는 것이죠. 또 이때 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여러 민주화 투사들을 잡아다가 고문 수사를 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도 이루어지고요. 또 박종철 군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박종철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되게 유명해요. 영화 그 1987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박종철 군이 경찰에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당해요. 물고문 당했는데 이제 죽거든요. 이때 이제 이 사망한 것을 가지고 경찰이 이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상을 이렇게 탁 하고 치니까 하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탁 치니 하고 한번 이런 영화 대사 김인석 씨가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정부에게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4.13, 4월 13일 날 4.13 호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4.13 호헌 조치.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의 헌법을 지키겠다, 유지하겠다,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선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선제를 바꾸게 되면 자기 사람들이 대통령이 안 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저항이 심해지게 되죠. 국민들의 저항이요. 이때 이제 또 시위를 했던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이때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정당이 민주정의당이죠. 민정당이 노태우를 간선제 후보로 지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던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 이제 범국민 민주항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고요. 이때 전국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직선제를 시행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이 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민주화를 위한 이런 전 시민들의, 전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가 전국에 연일 계속되었고요.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저항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지니까 정부와 여당은 결국에는 손을 들게 됩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6월 민주항쟁은 이렇게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했던 평화적인 시위였고요. 이 군사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6월 항쟁의 승리로 여야 합의로 이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5년 단임제를 담은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9차 개헌이고요. 이때 개헌된 이 9차 헌법이 2020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헌법입니다. 이렇게 숱한 민주화 운동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직접 뽑은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을 한다면 야당 후보들이 단일화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 노태우가,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6.6%라고 하는 아주 낮은 득표율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입니다. 36.6%, 이런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때 김영삼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후보가 한 명 나왔다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일이 없었겠죠. 결국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 노태우 정부는 이 지방자치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했고, 언론기본법을 폐지하면서 언론 자유가 그 전보다는 조금 신장되었습니다. 또한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도 좀 높아지게 되고, 이 북방 외교를 추진하면서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과도 국교를 맺고,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등 화해와 협력 외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민정당은 김종필 공화당 총재와 그다음에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두 야당과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됩니다. 합당을 해서 이 민주자유당, 줄여서 민자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김영삼 후보가 민정당 후보로 올라오게 되고, 이때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1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31년 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이제 군부가 끝났고, 노태우도 군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군부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일반인, 이 문민정부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고,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이 군사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하고,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 세계화 정책, 그다음에 시장 개방 정책 이런 것들을 막 펼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좀 성급하게 펼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 말에는 외환위기가 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고,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지원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1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이렇게 외환위기 극복,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목표로 해서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이제 거품을 다 빼는 작업들이죠.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빨리 상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이제 매각이 되고,
이 직장인들의 대량 해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죠.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여야가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여당이라고 불렸었죠. 이승만 때부터 계속 그 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당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야 교체가 5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고, 이것을 힘입어서 이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서 2000년이 되면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권위주의를 탈피했다는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권위주의를 창산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했는데요. 임기 중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이 야당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노무현 대통령을 좀 탄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서 계속 그 직을 유지하게 됐고요. 이후 벌어졌던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여당에게 크게 손을 들어주면서 여당이 이제 엄청난 많은 의석수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복지 정책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과거사 진상 규명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2008년에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친환경 녹색 성장, 그다음에 교육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7% 경제 성장 및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을 하면서 이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 감세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한미 FTA가 성사가 되고 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정부가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를 못했고요. 방송이나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를 개헌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복 이후의 경제 성장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